확인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하고 나가 싸웠냐고 내가 홍보부장한테 물어보니까 저렇게 하고 나가 싸웠다고 해서 제가 그대로 받아 적어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뇌피셜로 쓴 건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독립군 부대가 사용했던 보호가 저 구호였습니다. 기록에도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홍범도 부대도 저 구호를 사용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구호입니다. 그리고 저 전투가 승리로 끝났을 때 독립신문, 상해판 독립신문에는 저렇게 씁니다. 우리 군 700여 명은 포위망에 들어온 적을 급사격으로 공격했다. 적 22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괴멸적 패조를 함에 따라 추격전을 펼쳐 현재 전투 중에 있다. 이 상해판 독립신문은 그냥 신문 아닙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은 정부 공보입니다. 저 정부 공보에서 우리 군 700여 명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내장표로 부족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군에 들어오고 대한민국 선전포고에 따라서 전투에 나서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내고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잡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 군의 승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한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이 전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전포고에 따라서 첫 전투를 첫 승리로 이끌었던 이들을 부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12월 3일 군사적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고 우리 군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역사적인 쿠데타를 역사 쿠데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건드려서 무사한 자를 내가 아직 못 봤는데 홍범도 장군하고 붙어서 이긴 자를 내가 아직 못 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를 잘못 보는 처음부터 제가 그때 굉장히 화가 났던 이유는 처음엔 5명 저 다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반발을 세게 하니까 이회영 선생을 남겨놓고 4명을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국민들이 반발이 안 가라앉으니까 4명은 남겨놓고 홍범도 장군만 파는 데가 있어요. 참 야비하고 비열하다.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 후손들이 다 있어요. 1인 시위할 후손들이라도 있어요. 홍범도 장군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내는 일본군에게 고문당하다가 죽고 큰아들은 자기와 함께 싸우다가 교전 중에 16살 나이로 전사했고 둘째 아들 하나 남은 핏줄은 홍범도 장군 따라다니면서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군 활동하다가 길 위에서 약한 척못 쓰고 죽었어요. 그렇게 만만해 보였겠죠.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죠. 홍범도 장군이 자식이 제일 많은 사람이었어요. 5천만 우리 군인이 바로 그들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어요. 저는 홍범도 장군을 위대한 영웅으로 그릴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다만 홍범도를 통해서 한 시대의 가치가 어떻게 새롭게 출현하고 그 새로운 가치가 낡은 가치를 돌파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역사가 지워버리고 문학이 외면한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10년 세월이 흘렀고 최근 저렇게 두꺼운 벽돌 2장이 됐습니다. 2장 쌓아놓고 자면 맞춤한 목침이 됩니다. 제가 근데 저 소설 출판사에 넘겨줄 때는 훨씬 두꺼웠습니다. 5,300장 넘겨줬는데 요새는 아무리 재밌어도 2권 넘어가면 안 읽는다. 줄이자. 그래서 제가 본 거 1,200장이나 줄여줬습니다. 노트북 매달아놓고 그렇게 쓰는 걸 줄여줬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 이름은 왜 이렇게 많냐? 한 번뿐이 안 나오는 사람 이름을 왜 자꾸 부르냐? 그냥 그 하면 되지. 그 좋은 대명사 그거 뒀다가 뭐 하냐? 근데 제가 그래서 몇 명 줄여줬습니다. 근데 많이 줄이지 못했어요. 대부분 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가 아주 잘하는 일 딱 하나 있습니다. 문명의 독립. 이름 없는 독립투사.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시신도 남기지 못한 채 만주와 연해주의 바람으로 흩어진 사람들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이름 남긴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름 있는 독립군들도 다 이름 없는 사람도 퉁쳐버려온 것이 우리 역사였습니다. 저는 제 소설이 역사책은 아니지만 어느 역사책 어느 페이지에서도 이름 한번 불러주지 않는 그 사람들, 제 소설책 속에서라도 이름 한번 새겨 놓아두고 싶었습니다. 그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이지 못했습니다. 제 책 내고 나서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 4종 가져다가 비교해봤습니다. 제 소설에 나오지 않는 인물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역사 교과서에 이름 불러주는 사람, 저 왼쪽에 있는 21명이 다였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역사책 어느 페이지에서도 이름 한번 불러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 왼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더 아름답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맨 밑에 있는 우리 역사가 그렇고 용서해서는 안 될 반역자들, 저런 역시 없습니다. 저 사람들 뿐이겠습니다. 제 소설에서도 이름 한번 불러주지 못한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제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지도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4분의 1만 떼어놓으면 이렇습니다. 이 지도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대전에 콘서트 하러 갔더니 어떤 독자가 그래서 줘서 제가 써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홍범도 장군이 살아서 갔던 길이 저 하얀 선이고 죽어서 돌아온 곳이 밑에 있는 빨간 선. 저 길 위에서 홍범도 장군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려고 했던 사람들, 제가 범도루트 가면서 만난 사람들, 범도루트이고 7기 코스 같습니다. 저희가 봉오동입니다. 저 밑에 하천, 중청, 삼천. 제가 범도루트를 지금까지 12번 갔습니다. 제가 아까 그 초별 광복단이 다녔던 잡초 더미에 덮여서 위치도 찾을 수 없는 창동 기념비 앞에서 다짐을 혼자서 했었습니다. 내가 소설 써서 성공하면 1000명은 당신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겠다. 많이는 못하지, 온 국민은 못하더라도 내가 소설 좀 성공하면 1000명은 와서 당신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소설 내고 나서 약간 성공해서 지금까지 12번 400명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0명만 가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그때 7번째 갔던 TV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봉오동 전투의 영웅들은 홍범도 장군도 봉오동 장군들이었어요. 봉오동 마을을 내놨어요. 자기들이 피땀 흘려서 일본 땅, 농토, 집 다 내놨어요.
홍범도 장군은 저기서 싸우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하죠. 저 전투가 저기서 벌어지고 나면 그 마을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마을 회의에서 소설 속에서 마을 할머니가 묻죠. 우리가 봉오동을 내놓으면 이깁니까? 홍범도 장군은 대답하지 않죠. 진포 여대장이 대답하죠. 이겨야지. 그때 그 할머니가 동네 사람에게 얘기하죠. 봉오동을 내놓으세요. 대한이 이겨야지. 그렇게 해서 이긴 전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에서 홍범장군은 봉오동 전투가 끝난 다음 우리는 봉오동을 바쳐서 봉오동에서 승리했다. 봉오동의 영웅들, 바로 그 이름 없는 정말 주민들이었어요. 지난 12.3 대란 과정에서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은 바로 그 시간에 여의도로 달려갔던 그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는 내란을 분쇄할 수 있었죠. 저기서 한 사람 그 봉오동에서 얘기하면 박서양이 있습니다. 박서양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였습니다. 제중원 1기로 들어가서 의사가 되었던 7명. 그 중에 한 명이 박서양이었습니다.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백정은 이름도 성도 호적도 없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제중원 1기로 들어가서 조선 최초의 의사가 됐던 7명 중 한 명이었고 고종의 을 진료하는 왕실 출입기가 되었고 세브란스 의전 간호학부의 최초의 조선인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봉오동 전투가 준비되었을 때 기꺼이 정군 의사로 참전했죠. 바로 이 사람, 이 서양인 의사 사이에 있는 두 번 쓰고 있는 이 청년, 이 사람이 박서양입니다. 홍범장군이 묻죠. 후회하지 않겠냐 했어요. 박서양은 후회는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이름도 성도 없었던 제게 후회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홍범장 그래도 이건 전쟁이고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고 했을 때 박서양은 저는 사는 게 날마다 전쟁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봉오동 전투가 끝난 다음 박서양은 연길, 불화통화강 건너가면 있는 가장 큰 연길의 중심가 거리에 구세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상을 구하는 의원 1년에 1만 명씩을 진료했습니다. 3,000명이 무료 환자였습니다. 우리 독립군 가난한 조선농 1930년대 들어서 일본의 탄압이 너무나 심해져서 더 이상 병원을 유지할 수도 없고 학교를 운영할 수도 없게 되었을 때 조용히 고향 황민으로 고향 주민들을 진료하다가 고요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을 때 어떻게 퇴각해야 하는지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박서양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책은 이 아름다웠던 최초의 의사 박서양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 두만강입니다. 저 건너 북한 낮은 선봉도입니다. 여기 제가 써 있는 곳이 중국 땅이고 저 앞에 보이는 다리가 김정은, 김정은 1, 김일성이 러시아 갈 때 타고 가는 조로 친선 철교입니다. 자, 왼쪽 아래가 러시아 땅이고 삼국 국경. 저 삼국 국경의 국경 도시가 배후 도시가 바로 훈춘. 훈춘의 호랑이라고 부르는 사회가 바로 황병길이었습니다. 황병길은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었어요. 결혼한 인도에 만주 가서 독립군 되었고 아내도 함께 따라가서 독립군 되었습니다. 황병길은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어깨너머로 배운 글을 일자무식인 자기 아내에게 가르쳤고 아내 김숙경은 그렇게 배운 글을 시아버지 황호섭에게 가르쳤습니다. 온 가족이 독립군이 되었어요. 그들의 아들, 딸들도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황병길은 훈춘의 독립군 자기 부하들 100명 끌고
도망가 걸려서 국내 진공작전하고 돌아오다가 죽었어. 그 뒤를 아내 김숙경이 이어서 싸웠어. 그들 아들, 딸들로 싸웠어. 그들의 딸, 저 오른쪽에 뒤에서 있는데 황병길이고, 저 오른쪽 아래 앉아있는 코수염 있는 저 사나이가 철혈광복단 밀고에서 다 축제한 어민석 일정. 그들의 큰딸 황정씨는 순천에서 가장 총명한 여학생이었어요. 영국인 교장이 모든 돈 다 내서 영국으로 유학시켜주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 김숙경은 딸에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금 아버지 원수를 갚고 나라를 되찾는 게 먼저인지 박사 따는 게 먼저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하죠. 황정씨는 유학 포기하고 소학교 교사가 돼서 민족 교육을 하면서 비밀 결사 조직에 들어가서 일본군과 교전 중에 전사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뿐이 없었던 아들 황정에도 23살 나이로 일본군과 교전 중에 전사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인생 포기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기 인생 희생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저 딸들이 쓰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딸이었지만 한 번도 아들과 다른 대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황병길이 엄마 김숙경에게 숙경씨 이렇게 부르니까 애들도 따라서 엄마한테 숙경씨 이렇게 불러서 온 동네 사람을 웃겼던 아주 가족이었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앞당겨서 오늘의 현실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름다운 가족이었어요. 우리 역사는 이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독립된 대한민국은 이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접받고 있는지 제가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동청철도노조의 아버지로 불렸던 김두수. 블라디보스톡에서 저 할리우드로 이어지는 저 철도, 안중근 참모 중장에 타고 갔던 저 철도 회사의 통역사가 김두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조선 노동자들이 떼인 임금 받도록 도와주었고, 동청철도 회사의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강력한 후견인이 되어서 동청철도 노조의 아버지로 불렸던 사람. 러시아군이 중국 오하단 난 진압하러 들어갈 때 통역사로 진발합니다. 중국 오하단은 그냥 우리 동학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 방법, 결과까지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을 오직 하나, 우리 동학은 일본군이 진압했습니다. 중국 오하단은 러시아군이 진압했습니다. 우리 동학군 일본군에 체포당하면 재판 없이 처형이었던 것처럼 중국 오하단 단원들도 러시아군에게 체포당하면 재판 없이 처형이었습니다. 그 처형 위기에 놓인 300여 명이 넘는 오하단 단원들을 하얀 조선으로 갈아입혀서 살려주었던 사람이 김두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천사로 불렸습니다. 우리는 신들러 리스트의 신들러는 그렇게 잘 알면서 김두수의 김자도 아는 사람이 없죠. 바로 그 김두수가 통역사로 징발을 당했을 때 13살 나이로 동청철도 회사의 통역사 일을 대신했던 소녀가 김알렉산드라였습니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교사로 잘 살 수 있었지만 시베리아 우랄 광산 벌목장에서 일하는 우리 조선 노동자들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죄수만도 못한 강금노동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블라디보스톡 한인회에서 구조단을 파견했을 때 자진해서 시베리아로 갔던 사람이 교사 김알렉산드라였습니다. 그 추운 시베리아에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잘못된 계약서 하나하나 바로잡고 재판소에 가서 재판해서 다친 노동자들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었던 여성이 김알렉산드라였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혁명에 발언했죠.
제1호 볼세비키, 조선인 볼세비키였죠. 혁명 과정에서 극동인민정부라고 하는 연해주의 과도정부가 생겼을 때 초대 외무부 장관이 되었던 사람이 김알렉산더였습니다. 그 극동인민정부가 일본의 지원을 받는 반혁명군에 의해서 붕괴되었을 때 마지막 뒤수습을 하고 최후의 철수선을 타고 퇴각하다가 반혁명군에게 체포돼서 총살을 당한 게 김알렉산더. 반혁명군 사령관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가정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아이를 돌보면서 살겠다고 약속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김알렉산더는 거절하죠. 나는 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전선에서 누울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이 식민지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이 백개 러시아인들과 같은 기찻간에 탈 수도 없고 같은 식당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잘못된 세상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아무르강 언덕 위에서 총살, 하바롭스크에 그 총살장에서 내가 죽을 것은 내가 선택하겠다고 해서 13도를 걸어가서 여기에서 죽겠다. 눈을 가리려고 했을 때 거절하죠. 나는 내 최후를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 그리고 남긴 유서가 저기 있습니다. 유언. 저게 아무르강 언덕입니다. 제가 방금 그런 13걸음은 제 심장에 새긴 빼앗긴 조국 조선의 13도입니다. 조선동포 여러분, 연해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밟아보지 못한 조선 13도의 여러분의 평등의 씨앗을 싣고 해방의 꽃을 피워주십시오. 노동자 농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일해온 극동인민정부의 외교장관으로서 저희 마지막 인사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볼세비키 혁명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이 볼세비키가 잘못되었습니다. 1910년, 20년대 전 세계에서 식민지 해방 운동을 지원한 나라는 한 나라뿐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손잡고 싸운 게 잘못입니다.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연해주 최고의 부자, 사업가로 성공했던 최재형. 독립운동에만 뛰어들지 않았으면 평생을 러시아 귀족보다 더 뚱뚱 거리면서 살았을 텐데 독립운동에 뛰어들어서 일본군에게 처형되었던 이 최재형. 지금까지 시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외국간 리범제. 1905년 외교권을 빼앗긴 다음에 전 세계 외교관이 다 소환된 다음에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단 한 명의 대한제국 외교관, 마지막 외교관. 1910년 마침내 대한제국 간판마저 내렸을 때 전 세계를 상대로 이 불법 부당한 강제 병합을 인정하지 말아달라는 외교 활동을 펼치다 다 무의로 돌아간 다음에 자기 생트페테르부르크 관저 거실에서 목을 메고 권총 3발을 쏘아서 자기를 했던 이범재. 죽기 전날 자기 관값을 직접 지불하고 남은 재산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무장단체, 독립투쟁 조직, 학교에 기부하라고 등급해서 저 옆에 서 있는 아들 이휘종에게 넘겨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게 유서 전문입니다. 분노와 원망의 찬, 고종을 향한. 저 옆에 서 있던 청년 이휘종입니다. 헤이거 청년 만중의 막내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프랑스 사관학교와 러시아 사관학교 2개를 졸업하고 러시아 토불주 총독의 사이가 되었던 그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집을 나와서 조선 독립투쟁에 뛰어들어서 어느 골짜기에서 죽었는지 시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범도르트를 가는 대체로 마지막 끝을 끊는 대련 일순 감옥. 저
우리 대원이 앉아 있는 자리가 안중근 참모총장이 교수형 선고받은 자리입니다. 저게 일순감옥에서 안중근 참모총장이 생활했던 독방이 있는 골목이고 저희가 교수형 당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대로 복원해놨습니다. 우리는 안중근 참모총장을 안중근 의사라고 불러서 안 됩니다. 의사는 민간인이 어려운 교사를 했을 때 붙여지는 아주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그러나 안중근 참모총장 민간인 아니었어요. 군인으로 살고 군인으로 싸우고 군인으로 죽었던 사람이 안중근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영화 하얼빈에 나오는 그 장면들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 1908년 안중근 참모총장은 대한의군 우영장으로서 부대를 이끌고 두만강 그 강을 건너서 회령까지 진격하면서 다수의 일본군을 포로로 잡았지만 국제공법에 따라서 다 석방시켰어요. 그래서 괴멸적 타격을 입고 부하들 대부분을 잃고 보름 넘게 쫄쫄 굶으면서 뼈만 남은 채 블라디보스토크를 보냈어요. 그리고 준비한 것이 하얼빈 특수작전이었어요. 군인으로서 적의 수계를 격살한 작전이 하얼빈 작전이었습니다. 그 작전을 성공시켰고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대한의군 참모총장임을 밝히고 자신을 포로로 대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포로로 인정하지 않고 암살범 테러리스트로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도 군인으로 죽었습니다. 안중근 참모총장 많은 유목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남긴 글이 뭔지 아십니까? 저 가운데 있는 거입니다. 위국 헌신의 군인 봉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교수영장으로 끌려가기 5분 전에 써서 간수에게 마지막으로 넘겨주고 간 글이 저겁니다.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던 사람이 안중근 참모총장입니다. 그런 글을 의사다 불러서 안 됩니다. 안중근 참모총장, 안중근 장군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암살범이, 테러리스트니 이따위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른 건 잊어먹더라도 안중근 참모총장, 장군이다. 그리고 독립운동이란 말 써서 안 됩니다. 독립전쟁, 항일 무장투쟁, 외교운동도 있었고 교육운동도 있었고 정치운동도 있었습니다. 소중하죠. 그러나 일본이 우리를 교육으로 지배했습니까? 외교로 지배했습니까? 정치로 지배했습니까? 총칼로 군대가 지배했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한 독립투쟁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장투쟁이 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만주와 연해주에서 총 들고 적의 총구 앞에서 싸웠던 독립전쟁했던 그들을 운동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삽들고 새마을운동하러 다녔던 사람들 아니에요. 독립전쟁, 항일 무장투쟁 그걸 중심으로 교육, 정치, 외교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 일제강점기 이런 말 써서 안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 맞죠? 우리를 식민지를 했던 주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건 식민지 시대 아닙니다.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했던 시대입니다.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시대입니다. 독립전쟁이 전쟁이 대항쟁, 항일 무장투쟁의 시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친일은 불가피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따위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항일 무장투쟁, 독립전쟁을 하고 있던 그 기간에 적의 편에 붙어서 민족을 반역했던 자들이 친일파들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그 후예들이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봄도르트 제 말이 믿기지 않은 분은 한번 저를 따라서
1000명을 채우러 한번 보십시오. 갔다 오면 달라집니다. 여기 갔다 오신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예. 우스비스크에 있는 이상설 선생, 1910년대 독립군들,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독립군들. 김학철 선생은 1942년 조선 의용군 마지막 분대장으로 태양산 전투에서 교전 중에 허벅지에 충성 맞고 일본군 포로가 되었던 김학철 선생은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전향서 한 장만 쓰면 총상 입은 다리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그 한 장 쓰지 않아서 끝내 치료받지 못하고 썩어 들어가는 허벅지에서 생긴 구더기를 자기 젓가락으로 집어내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다리 하나 잘라서 나가사키 형무소에 묻고 해방된 족에 외다리로 돌아왔던 그가 남로당 박헌영 당수가 집회에서 우리는 위대한 소련군과 위대한 미군 덕분에 해방되었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목발 짚고 일어나서 저렇게 항의했습니다. 우리 조선 의원군은 일본이 투항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무장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한 수탄 위에 수천 사람들이 피 흘리고 목숨 바쳤습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팔짱 끼고 앉아서 남 해방시켜줄 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않았다. 그리고 목발 짚고 퇴장해버렸던 사람이 김학철 선생님이었습니다. 거의 파란만장했던 생애는 따로 한 이틀 강의해야 되거든요. 저 최재형 선생 허명 부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썼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민족의 어리라고 써져 있는 이 속이 바로 무후선열 계단입니다. 반지하 저 초라한 공간, 이 강의실 반도 안 됩니다. 그 지하에 묻혀있는 저 뒤에 누가 묻혀있나? 저 위에 저들을 발밑에 깔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우리 군의 창설과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기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죽는 날까지 총 들고 동구가 싸웠던 우리 무후선을 핏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시신도 없어서 무덤도 쓸 수 없는 저 사람들 발밑에 깔고 제일 꼭대기, 제일 좋은 자리 요역 하나 통째로 차지하고 있는 저 사람들, 제 오른쪽 이영준, 일본 육사 26기로 졸업하고 35년 동안 일본에 충성을 다 바치다가 일본 망하는 1945년 8월 15일 아침에 도망 나와서 미군 정청 국립에서 초대 대한민국 육군 참모 총장이 되었던 자. 저 네 번째에 있는 신태영, 역시 일본 26기로 35년 동안 일본에 충성 다 바치면서 말도 잘하고 글까지 잘 써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적지는 야스쿠니 신사다. 조선의 청년부, 천황폐하의 고갱이 되어서 장렬하게 전사하라고 총알 바지로 내모았던 사람. 대한민국 4대 참모총장. 간도 특설대 출신. 제주 4.3을 진압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간도 특설대. 만주에서 독립군 진압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간도 특설대의 방침이 세 가지였습니다. 모두 죽여, 모두 죽이고, 모두 불태우고, 모두 빼앗는다였습니다. 제주 4.3 때 어떻게 했어요? 백살일기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간도 특설대가 우리 독립군 토벌할 때 쓴 작전입니다. 100명 잡아서 죽이면 그 중에 한 명은 비적이 있다. 그 비적 독립군이죠. 100명 싹 죽여버려. 그 말 가서 그럼 그 안에 한 명은 비적이 있다. 독립군 하나는 잡는다. 그게 방침했어요. 제주 4.3 때 어떻게 했어요? 이른바 그렇죠? 게릴라라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 100명 중에 하나뿐이 더 됐네. 똑같은 방침대로 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친일파자 군인들이 다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 발밑에 반지하에 깔려있는 사람, 황병길, 저기 여기 밑에 하나 있어요. 어떤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반지하에
한 분이 안 됩니다. 안경심 제 소설 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백노아의 모델이 된 여성입니다. 저 2위죠. 왼쪽으로. 그 옆에 비어있는 자리, 홍범도 장군이 비어있던 자리 봉안하면서 빼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이들,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자기 인생 다 바쳐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이 좋은 나라 남겨주었습니다. 총 들고 목숨 바쳐 싸우지 않아도 투표만 잘해도 원하는 나라에 살 수 있는 이 좋은 나라, 전 재산 바쳐서 온 가족 희생시키지 않아도 투표만 잘해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선택할 수 있는 이 좋은 나라 누가 물려주었습니까? 우리는 이들을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만들어서 성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사람들을 역사의 패자로 만들지 말아요. 이 사람들을 역사의 승자로 만들어야 할 요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범드루트 코스들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무기 사기 위해서 부하들과 함께 하역 노동자로 일했던 블라디보스토크. 홍범도 장군 리더십 중에 중요한 하나가 줄 서지 않는 거였어요. 누구에게도 줄 서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남들처럼 모금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직접 부하들과 함께 하역 노동자로 일해서 무기 마련했고 광산 지하 갱에 들어가서 총알 쐈습니다. 청사리 전투죠. 이 전적지들 관리도 안 합니다. 사람들 한 번 보내서 풀 한 번도 안 뽑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범드루트가 가면 그래도 한 30명씩 가니까 맨손으로도 다 뽑습니다. 윤동주 씨 여기입니다. 독립군들이 떠나들어서는 안 먹어요. 백두산 두만강.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분 초과 했습니다. 만주 총장이랑 함께 하겠습니다. 한 번만 여기 구호를 한 번 더 외치고 가야 됩니다.